제1장 제목은 5년 후. 템플바 옆에 자리한 텔슨 은행은 심지어 1780년에도 구식이었다. 그곳은 매우 비좁고 매우 어둡고 매우 볼품없고 매우 불편했다. 게다가 경영진들이 그곳의 비좁음을 자랑스러워하고 어두움을 자랑스러워하고 볼품없음을 자랑스러워하고 불편함을 자랑스러워한다는 점에서 도덕관념에서도 구식이었다. 심지어 그들은 이런 부분의 탁월함을 뽐내면서 만약 덜 마뜩자는 곳이 있었다면 덜 존경받았을 거라는 확고한 신념에 불타올랐다. 이것은 그저 소극적 신념이 아니라 좀 더 편리한 영업장소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적극적 무기였다. 텔슨은 그들에 따르면 널찍한 공간도 필요 없고 빛도 필요 없고 장식도 필요 없었다. 노크스 앤드 컴퍼니나 스녹스 브라더스라면 그럴지도 모르지만 텔슨 은행은 절대, 혹시라도 텔슨 은행을 재건축하자는 이야기를 꺼내는 이들이 아들이 있다면 이들 경영진은 누구라도 자기 아들의 상속권을 박탈했을 터였다. 이런 점에서 텔슨은 영국과 동격이었다. 굉장히 넓고 오래된 은행인가 봐요. 이 나라 역시 오랫동안 몹시 마뜩잖지만 그 때문에 더욱 존경스럽게 간주된 법과 관습을 개선하자고 주장한 아들이 있으면 종종 상속권을 박탈했으니까. 영국이 그랬는가 봐요. 그리하여 텔슨 은행은 의기양양하게 불편함의 전형으로 통하기에 이르렀다. 힘없이 숨 넘어가는 소리를 내는 바보같이 뻑뻑한 문을 덜커덕 열고 두 계단을 내려가 텔슨 은행에 들어서면 작은 카운터 두 개가 자리하고 있는 작고 초라한 공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곳에서는 널뛰 늙은 노인들이 마치 바람에 스치기라도 하는 듯 수표를 달달 떨게 만들면서 서명을 검사했고, 그들 곁에 자리한 우중충하기 거지없는 창문들은 언제나 플리트 거리에서 쏟아지는 진흙을 잔뜩 뒤집어 쓴 데다 쇠창살 본래의 색깔과 템플바의 묵직한 그림자 때문에 더더욱 우중충해 보였다. 만약 당신이 업무상 행장을 봐야 하는 경우라면 뒤쪽에 자리한 사형수 감방 같은 곳에 보내져 잘못 허비한 삶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갖다가 마침내 행장이 주머니에 양손을 찌르고 나타날 때는 음침한 어스름 속에서 그를 향해 눈도 제대로 끔뻑이지 못하게 된다. 당신의 돈은 벌레 먹은 오래된 나무 서랍에서 나오거나 그 속으로 들어갔고, 서랍이 이어 닫힐 때마다 그 미세한 입자가 콧 속으로 목구멍 속으로 날아들어갔다. 지폐는 퀴퀴한 곰팡내를 풍기는 것이 마치 급속하게 분해되어 다시 천 조각으로 돌아가려는 것 같았다. 여기 설명이 있는데 1800년대 중반에 목재 펄프로 값싼 종이를 만들 수 있게 되기 전까지 모든 종이는 리넨 조각으로 만들어졌답니다. 리넨 조각. 검은 식기류는 근처의 너저부은 한 곳에 처박혀 불길한 기운을 타고 하루 이틀 만에 빛나는 광택을 잃어버렸다. 각종 정서는 부엌과 식기를 임시 변통하여 만든 귀중품실에 보내져 양피지의 기름기가 은행 공기 중에 쏙 빠지도록 말라갔다. 가족 문서가 담긴 좀 더 가벼운 상자들은 언제나 커다란 식탁만 있고 식사는 한 번도 차려지지 않은 일종의 바르메사이드 방. 바르메사이드는 아라비안 나이트에 등장하는 바그다드의 큰 부자로 거지를 향년에 불러 빈 식기를 대접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바르메사이드 방으로 올려보내졌는데 그곳에 보관된 옛사랑이나 어린 자식들이 보낸 첫 서신들이 템플바에 전시되어 창밖에서 노래보는 머리통의 공포에서 벗어난 것이 심지어 1780년에도 최근의 일이었으니, 이 말은 템플바에 전시되어 창밖에서 노래보는 머리통의 공포에서 벗어난 것이 심지어 1780년에도 최근의 일이었으냐는데 그 설명이 있어요. 18세기 중반까지 영국에서는 처형된 반역자의 머리를 창끝에 꽂아 썩어 떨어질 때까지 전시를 했답니다. 이런 템플바에 마지막으로 머리가 전시된 것은 1746년이고 마지막으로 썩어 떨어진 것이 1772년이었다. 아비시니아나 아산티에 버금갈 정도로 되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아비시니아는 에디오피아의 옛 이름이고 아산티는 아프리카 서부의 옛 왕국이랍니다. 그 머리들은 아비시니아나 아샨티에 버금갈 정도로
비이성적인 잔인함과 흉폭함 속에 전시되었던 터였다. 하지만 실제로 당시에는 사형이 모든 업계와 직종에서 유행하던 비법이었고 텔슨은행도 예외가 아니었다. 죽음은 만물에 대한 자연의 해결책이었으니 법에서도 그렇지 않겠는가. 이에 따라 위조범은 사형에 처해졌다. 위조화폐를 유통시킨 자도 사형에 처해졌다. 서신을 불법으로 열어본 자도 사형에 처해졌다. 40실링 6펜스를 훔친 자도 사형에 처해졌다. 텔슨 은행 문간에서 말을 잡고 달아난 자도 사형에 처해졌다. 위조 동전을 만든 자도 사형에 처해졌다. 범죄의 전음계에서 4분의 3 음력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조리 사형에 처해졌다. 이것이 범죄 예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가 아니라 갈로속의 실상은 정반대라는 사실을 밝혀둬야겠다. 이렇게 하면 골칫거리 같은 개별 사례들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되어 살펴야 할 것이 하나도 남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래. 이처럼 당대 동종 업종인 더 큰 사업장들과 마찬가지로 텔슨 은행도 영업 시절에 워낙 많은 생명을 앗은지라 만약 잘린 머리들을 따로 처리하는 대신 템플바에 쭉 늘어 세웠다면 그나마 지하층에 들어오는 얼마 안 되는 햇빛마저 현저히 가로막혔을 터였다. 텔슨 은행의 온갖 침침한 벽장과 진열장에 비좁게 처박힌 채 늙디 늙은 은행원들은 엄숙하게 업무를 보았다. 텔슨 은행의 런던 사무소는 젊은이를 채용하면 그가 늙을 때까지 어딘가에 숨겨두었다. 마치 치즈처럼. 그는 텔슨 은행의 풍부한 향과 푸른 곰팡이를 얻을 때까지 어두운 곳에 보관되었다. 그런 뒤에야 두꺼운 장부를 장엄하게 들여다보거나 반바지와 각반을 벗고 이곳의 무게에 걸맞은 옷차림으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허락되었다. 텔슨 은행 바깥에는 호출되기 전에는 절대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벽부가 있었다. 그는 이따금 수위와 심부름꾼 역할을 겸했고 은행의 살아있는 간판 역할을 했다. 그는 영업시간에 절대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심부름을 가야 할 때는 자기 아들을 대신 세워놓았다. 아들은 12살 난 밉살스러운 사내 아이로 아비와 꼭 닮은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텔슨 은행이 이 자벽부를 격에는 안 맞지만 묵인한다고 여겼다. 은행 측에서는 언제나 이런 역할을 맡은 누군가를 묵인해왔고 세월의 물결이 이 사내를 이 자리로 싣고 온 것이었다. 그의 성은 크런처였고 어린 시절 런던 동부 하운저디치 교구 교회에서 대리인을 통해 어둠의 일을 벌이기로 선언함으로써 젤이라는 이름을 추가로 얻었다. 다음 장면은 화이트 프라이어스의 행잉 소드 골목에 위치한 크런처 씨의 자택이다. 때는 서기 1780년 바람 부는 3월의 어느 아침 7시 반이었다. 갈로 속에 크런치 씨는 서기 즉 그리스도의 해를 뜻하는 아노 도미노를 항상 에나 도미노라고 말했다. 아마도 어떤 여인이 대중적인 게임을 발명한 뒤 자기 이름을 거기에 붙인 데서 기독교의 서력 기운이 유래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이렇게 관로되어 있고 1780년 3월의 어느 아침 7시 반입니다. 크런처 씨의 주거지는 썩 쾌적하지 않은 동네에 있었고 집에 방도 2개뿐이었다. 그것도 판유리 1개가 달린 골방을 방 하나로 쳤을 때 이야기지만 그래도 집은 매우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바람 부는 3월 아침 이런 시간이었지만 그가 잠들어 있는 방은 벌써 구석구석 닦여 있었다. 아침 식사를 위한 컵과 접시가 차려져 있었고 소나무 널빤지로 만든 싸구려 식탁 위에는 새하얀 식탁보도 깔려 있었다. 크런처 씨는 집에서 쉬는 할리퀸처럼, 할리퀸은 이탈리 희곡에 나오는 어릿광대, 할리퀸처럼 조각보 이불 아래 누워 있었다. 처음에는 곤히 자고 있었지만 차츰차츰 침대에서 거칠게 뒤척이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이불 위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삐죽삐죽한 머리털이 이불을 갈갈이 찢어 발길 모양새였다. 이 시점에서 그가 격분하여 버럭 소리를 질렀다. 망할, 또 저 짓거리야. 단정하고 부지런하게 생긴 한 여인이 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가 일어섰는데 허둥지둥 당황한 모습을 보건대 그가 말한 이가 이 여인인 모양이었다. 뭐야? 크런처 씨가 침대에서 장화를 찾으며 소리쳤다. 또 그 짓거리였니? 아냐? 이처럼 2번째 아침 인사를 퍼부은 뒤 그는 3번째 인사로 그녀에게 장화를 집어던졌다. 장화는 진흙투성이였는데 이는 크런처 씨의 생계와 관련된 독특한 상황을 암시했다. 즉
은행 영업시간이 지나 그가 집에 돌아올 때면 장화가 깨끗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똑같은 장화가 종종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는 것이었다. 대체 겨냥이 빗나가자 크런치 씨는 호칭을 바꾸가며 말했다. 대체 무슨 수작이야 이 회방꾼아. 그냥 기도만 했어요. 기도를 해? 참 착한 여편네야. 들썩 나자빠져서는 남편이 잘못되라고 기도하다니 그거 무슨 수작이야. 잘못되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잘되라고 기도했어요. 천만에 혹시 그랬다 쳐도 나한테 그딴 짓거리 하지마. 어이 아들아, 네 어미는 참 착하기도 하지. 아비가 잘못되라고 기도나 하고 말이다. 네 어미는 행실도 바르고 게다가 신앙심도 깊어. 안 그러냐? 하나밖에 없는 자식 입에서 빵과 버터를 빼앗아 달라고 틀썩 나자빠져선 기도질이나 하고. 아직 속옷 차림이었던 크런처군은 이것을 몹시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고 어머니를 향해 자기한테서 음식을 빼앗아가는 기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래서 이 잘난 여자야, 당신 생각에는? 크런처 씨가 아무 생각이나 앞뒤도 없이 말했다. 당신 기도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데 당신 기도에 매긴 가격이 얼마인지 말해봐.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제리. 그것 이상의 가치는 없어요. 그것 이상의 가치는 없다고? 크런처 씨가 그런 별 값어치도 없는 주제에 어쨌거나 잘못되라고 기도하지 마. 분명히 말했어. 나는 그럴 형편이 아니라고. 당신이 뒤에서 하는 짓거리 때문에 재수 옴붙을 수는 없어. 정의 털썩질을 해대야겠다면 남편과 자식을 위해 하든가. 괜히 해코지 하지 말고 나한테 이런 이상한 여편네 말고 다른 여편네가 있었다면, 그리고 이 불쌍한 녀석한테 이런 이상한 의미 말고 다른 의미가 있었다면 지난주에 나도 돈 좀 만져볼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되기는커녕 잘못되라는 기도질의 방해 공작에 종교적인 계략 때문에 완전히 재수 더러워졌지 망할. 이르는 내내 옷을 걸치면서 크런처 씨가 말했다. 신앙시민이 뭐니 이것저것 빌어먹을 것들 때문에 부정 타서 지난주에 이 불쌍한 놈한테, 이 정직한 장사꾼한테 천하에 그런 불운이 없어서 얼른 옷 입어 아들아. 그리고 내가 장화를 닦는 동안 네가 가끔 네 어미를 좀 지켜봐. 혹시라도 또 털썩질을 할 기미가 보이거든 곧바로 이야기하고. 내가 똑똑히 말하는데. 이 대목에서 그는 다시 한번 아내를 향했다. 이런 식으로 해코지 당하지 않겠어. 나는 전세 마차처럼 부서질 지경이야. 아편제처럼 졸음이 쏟아진다고 허리는 끊어질 지경이라서 이 통증이 아니면 이게 내 몸인지 딴 사람 몸인지 구분도 안 돼. 그런데도 말이지, 이 고생을 하는데도 주머니 사정은 피질 않아. 아무래도 당신이 내 주머니 사정이 피지 못하도록 아침부터 밤까지 술을 쓰는 모양인데 절대 참지 않겠어. 이 회방꾼, 할 말 있으면 해봐. 이에 더해, 아 그래, 당신은 신앙심도 깊지. 남편과 자식한테 해댈 짓은 절대 하지 않아. 그렇지? 해댈 짓은 절대 하지 않아. 그렇지? 웃기고 있네. 같은 말을 어르렁거리고 윙윙 돌아가는 분노의 숫돌에서 다른 빈정대는 불꽃들을 내뿜으면서 크런처 씨는 장화를 닦고 일상적인 출근 준비를 했다. 그러는 동안 아비보다는 덜 억센 대못이 머리에 삐쭉삐쭉하고 어린 두 눈이 아비처럼 바짝 붙어있는 아들놈은 지시대로 제 의미를 감시했다. 아이는 참참히 이 불쌍한 여인을 못살게 굴었으니 골방 침실에서 몸 단장을 하다 말고 뛰어나와 지금 털썩 주저앉을 참이었죠 어머니. 저기요 아버지 라고 소리 죽여 외치고는 이런 가짜 경보를 울린 뒤에 불효막심하게 싱글거리면서 다시 골방으로 쏙 들어가는 것이었다. 이런 나쁜 놈이 있나. 크런처 씨는 아침 식사를 할 때도 기분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그는 크런처 부인이 식전 기도를 올리자 특히 반감을 드러내며 붕괴했다. 어이 회방꾼, 뭐하는 수작이야? 또 그 짓거리야? 그의 아내는 그저 축복을 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마. 크런처 씨는 아내의 기도가 효력을 발휘해 빵이 사라질 걸 기대하기라도 한 것처럼 주변을 둘러보았다. 괜히 축복이니 해서 집을 날려버리게 놔두진 않을 거야. 내 식탁에서 식량이 사라지게 놔두지 않을 거라고. 가만히 있어. 마치 전혀 흥겹지 않게 끝난 파티에서 밤을 새운 사람처럼 극도로 시뻘건 눈에 험상궂은 표정을 한 채 제리 크런처는 동물원의 네 발 달린 짐승처럼 식사를 놓고 으르렁대면서 아침을 먹는다기보다는 못살게 굴었다. 9시가 가까워지자 그는 불편한 심기를 가다듬고 본 모습이야 어떡한 겉으로는 점잖고 사무적인 모양새를 하고 일터로 나섰다.
그는 자신을 정직한 장사꾼이라고 묘사하기를 좋아했지만 이건 장사라고 불릴 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장사 미천은 등받이가 부서진 의자를 잘라 만든 나무 걸상이 전부로 매일 아침마다 어린 제리가 이 걸상을 들고 아버지를 따라가 템플바에서 가장 가까운 은행 창문 앞 아래 내려놓았다. 이에 더해 자벽부의 발을 추위와 습기로부터 보호할 짚을 지나가는 아무 마차에서 한 줌 구하기만 하면 그날을 보낼 진지가 완성되었다. 이 근무 초소에서 자리를 지키는 크런처 씨는 플리트 거리와 템플바 근방에 템플바만큼이나 잘 알려진 인물이었고 이곳의 버금가게 흠상궂은 모습이었다. 제리는 널리 늙은 직원들이 텔슨 은행으로 들어가는 시간에 맞춰 삼각 모자에 손을 얹고 인사할 수 있도록 9시 15분 전에 진지를 구축한 뒤 이 바람 부는 3월 아침에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어린 제리는 템플바를 휘젓고 다니다가 지나가는 소년들 중에 자신의 유쾌한 목적에 적당한 어린아이들을 골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얼얼한 상처를 입힐 때를 빼고는 아버지 곁에 서 있었다. 완전히 판박이처럼 닮은 아버지와 아들이 플리트 거리의 아침 차량들을 말없이 바라보았는데 각자의 두 눈이 바짝 붙어 있듯 둘의 머리가 바짝 붙어 있는 모습이 한 쌍의 원숭이와 몹시 흡사해 보였다. 원래 이 묘사할 때 눈이 두 개가 굉장히 바짝 붙어 있었다는 이런 묘사가 있었어요. 아들도 그러는가 봐요. 나이든 제리가 지푸라기를 질겅질겅 씹다가 뱉는다든지 어린 제리가 반짝거리는 두 눈으로 쉴 새 없이 아버지뿐 아니라 플리트 거리의 모든 것을 관찰하는 모습까지 이런 소소한 상황도 원숭이와의 흡사함을 두드러지게 했다. 텔슨 은행 내부에서 일하는 상시 심부름꾼 하나가 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고 명령이 떨어졌다. 수위 들어오랍니다. 야호, 아버지 일찍부터 일을 개시했네요. 아버지의 일이 순조롭기를 기원한 뒤 어린 제리는 걸상에 걸터앉아 아버지가 씹다 남긴 지푸라기를 이어 씹으며 생각에 잠겼다. 항상 녹투성이야. 아버지는 손가락이 녹투성이야. 어린 제리가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저런 쇳녹을 대체 어디서 묻혀 오시는 거지? 여기엔 쇳녹 같은 건 없잖아.